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광석 교수입니다. 이번 체험 캠프에서 아마 강연 시리즈로서는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실험, 각종 여러 가지 다른 안들이 줄지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팬데믹 여러분 굉장히 불편을 많지요.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쉽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 시절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혹시 멸망될 가능성은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혹은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몇 가지 아마 생각해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뭐 막 올리고 있습니다.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예상한 그 시나리오 뭔지 한번 여러분 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이와 같이 10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 일어나기가 힘든 사건인데 바이러스 관련이 2가지가 있습니다. 1위로 오른 게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거죠. 요즘은 합성생물학과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서 바이러스를 직접 생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6위로 올라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죠. 과연 우린 정말 사람이 지구의 주인일까? 지구의 주인은 뭘까? 뭐 따로 주인이 있다기보다 여러 생명체들이 서로 생태계를 이루어서 사는 거겠죠. 근데 한번 인간이 생명체를 찾아서 어디를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여기에 인간이 가장 작죠. 그 다음에 인간은 76억 명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바이러스가 3배나 무게가 많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전자 현미경으로 하나 간신히 보일 정도인데 총 무게를 합치면 이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나 몸에는 바이러스가 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사람 세포수가 보통 한 60조 개를 본다면 이거의 100배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누구나 대부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균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항상 같이 가는 여러 가지 병원체인데요. 아마 이 세균에 대해서는 어제 생명과학 강연을 들은 일부 학생들은 서경재 교수님이 아마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전공하고 서경재 교수님은 세균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균은 무려 인간의 중량보다 1200배 많죠. 뭐니 해도 식물이 가장 무게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지구가 45억 년 전에 출현했으면 얘들은 30억 년 전에 이미 지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류가 출현한 것은 불과 200만 년 전이니까 뭐 너무나 오랫동안 세균과 바이러스가 터줏대감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후발주자로서 늦게 잠시 지금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모든 생명체에 감염합니다. 동물, 식물도 물론이고 세균에도 살고 있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살펴본 지구 멸망
시나리오 조건이 불행하게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는 멸망할지언정 세균과 바이러스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어제 석 교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세균은 지하 땅속 100m에도 살고 있고요. 가장 깊은 바다 밑에도 살고 있고 끓는 물에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균이 살고 있으니까 세균에서 살아가는 바이러스도 거기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난들 세균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자, 감염은 인류사에 있어서 제일의 살인자이자 게임 체인저였었습니다. 과거에 흑사병, 스페인 인플루엔자, 천연두 이러한 감염 질환으로 작게는 몇백만 명, 많게는 1억 명 가까이 사망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혹은 코비드19, 메르스, 에볼라, 댕기, 인플루엔자 이러한 감염성 질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세를 보면 균은 총보다 새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총보다 어떤 칼보다 균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여러 감염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로마의 황금시대, 아테네 혹은 몽골 제국 이런 데도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는 결국 전염병의 창궐이었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 총균세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책 중에 제3의 침팬지 혹은 문명의 붕괴 이런 책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오늘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우리 한번 수수께 있게 하는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오늘은 1이고 내일은 0 또는 1. 반면에 오늘은 1인데 내일은 0, 10, 1000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 어떤 거를 상상하십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낸 지금 수수께끼 같은 퀴즈가 뭔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살펴보고 바로 저는 오늘 1, 내일은 0 또는 1이 일반 질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암이며 심장질환 이런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는 오늘 1명이면 내일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히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0 또는 1이 되는 건데 감염성 질환은 오늘 1이면 내일 물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내일 100명, 1000명의 감염자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파괴력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염병, 코로나19가 과연 이렇게 무서운 걸까?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무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일반 질환 있죠. 나는 알레르기가 심해. 아니면 나는 심장병이 있어. 하긴 암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을 조심하고 해도 생겨나는 알레르기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암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전염병은 분명히 바이러스, 세균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개인 위생과 사회적으로 우리가 협조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점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에 유럽에서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혀 이유를 몰랐죠. 이유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어때요? 미신과 종교에 의지하는 겁니다.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흑사병 의사는 이 새 부리 같은 곳에 약초를 넣고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빌었죠. 제발 낫게 해달라. 그런데 전염병이 낫습니까? 바이러스, 세균, 여러분 남녀노소, 종교, 정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때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전염병이 8도에 만연해 사망자가 50만, 60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게 치료책의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콜레라가 뭐예요? 세균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에요. 즉 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확히 균을 알기 때문에 콜레라가 돌면 물을 끓여 마시면 되는 아주 단순한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공부하는 내용이 틀림없이 코로나19의 대처 능력 여러분들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감염성 질환의 특징은 일단 출현해서 영구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19만 해도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촌들인 메르스, 사르스가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왔다 갔죠. 그리고 작년에 또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유사한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올 것입니다. 이렇게 재출현을 반복해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죠. 인플루엔자도 매 10여 년 이상마다 한 번씩 팬데믹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감염성 출현과 재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여기 7가지를 제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7가지 중에서 미생물 자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1번 여기겠죠. 미생물이 적응과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사람 혹은 다른 숙주를 감염시켰을 때 미생물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주에서 면역작용이 공격을 해오면 미생물이 자기도 변화해서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감염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 즉 노화가 되면서 수명이 지금 우리나라 평균 80세가 넘습니다. 근데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는 30세도 안 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병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일찍 죽으니까. 근데 지금 수명이 길어지니까 길어지고 그러면은 면역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면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도시화와 인구 밀집, 그다음에 글로벌화, 그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지구 기후 변화, 얘들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새로 출현하고 혹은 재출현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재미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자연과학 캠프 주최 측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인데요. 오늘 제가 크게 한 3번 정도 여러분하고 퀴즈를 풀 겁니다. 여기 지금 골든벨이 보이죠? 이 골든벨이 있는 거는 이게 상품이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고 채팅창에 답을 올리면 됩니다. 답을 올리면 저를 도와주는 조교 선생님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 사람 2명을 뽑아서 선물을 여러분께 배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7가지 이유 중에서 감염성 질환의 심각성을 가장 증폭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단답형으로 써도 되지만 가능한 한 줄 정도의 이유를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답이 앞으로 한 2개 정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적을수록 좋아요. 정확하게. 자, 한번 여러분들 지금 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가령 내가 6번 생태계 파괴를 생각한다 그랬더니 왜 그런지 한 줄 정도의 답을 적으면 되겠죠. 지금 이거 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 1번 그러지 말고 1번 하면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미생물의 적응과 변화 이런 식으로. 예, 저렇게 단답형으로 1, 2, 3, 4번으로 하면은 아마 정답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왜 이유가 그런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10초만 한번 더 기다려 볼까요?
예, 지금 답이 뭐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7가지 이유가 모두 감염성 질환의 출현 원인이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뭐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꼽는 답은 4번 글로벌화입니다. 자, 혹시 글로벌화 적은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팬데믹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인간과 동물의 잘못된 만남이 팬데믹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대중가수 노래에도 잘못된 만남이 있네요. 뭐 그것과 좀 다르지만 그게 왜 그런가? 바이러스는 엄격한 숙주 세포 특이성을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시키는 동물, 생물, 세균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간염 바이러스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 혹시 어제 노벨상 수상 설명회를 제가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만 감염시켜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은 감염이 잘 안 됩니다. 소나 침팬지는 감염이 안 돼요. 이런 엄격한 특이성을 보인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계속 접촉이 잦으면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점프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종간 장벽이 파괴됐다.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이 됐다 이거예요. 인, 사람인, 수, 동물. 사람과 동물의 동시에 공통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숲속에서 원숭이가 살고 있었잖아요. 침팬지가. 근데 원숭이가 숲속에서 잘 있는데 원숭이는 아프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숲을 개간하고 또 원숭이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용으로 삼고 또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이렇게 접촉이 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되면서 사람에게 옮은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에이즈 환자가 번져서 지금 약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 우리는 이러한 동물과 인간의 접촉을 피해야 되겠다. 그것도 왜 중요한가? 그럼 팬데믹이 지난 100년 최근에만 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팬데믹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혹은 보르네오 섬 같은 파푸아 뉴기니아 섬 같은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했지만 거기에서 팬데믹으로 발생해서 일정 명이 어느 마을에서 사망했겠죠. 그러나 이 팬데믹이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퍼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팬데믹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돌연변이체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8시간 만이면 우리 한국에 바이러스가 오고 또 그게 사실로 판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글로벌화가 팬데믹의 주 원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별로 이렇게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백신들이 개발되고 접종이 되는데 이걸 맞으면 점점 잦아들면서 종식이 되겠죠. 그런데 끝날 문제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는 박쥐에서 기원하였습니다. 박쥐에서 이와 같은 숙주들을 겸유해서 사람에게 넘어오는데요. 근데 이 박쥐는 현재까지 약 137종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60종 이상입니다.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 60종 중에서 3종만이 지금 메르스, 사르스, 코로나19로 왔을 뿐입니다. 나머지가 대기 중이에요. 또 박쥐에는 광견병,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들어있는 거고요. 또한 설치류, 쥐 같은 거죠. 여기에도 바이러스가 한 180여 종이 있습니다. 얘들도 인수 공통감염을 일으키고요. 근데
이 박쥐와 설치류는 지구상에 매우 풍부한 동물들입니다. 5,000종 포유류에서 박쥐, 설치류가 각각 25%,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무려 1,200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쥐, 설치류는 남극만 빼놓고 모두 분포한다. 또한 이 박쥐는 무게가 정말 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유류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대개 그 포유류의 몸무게에 비례해요. 코끼리 같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들은 오래 살아요. 근데 쥐는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쥐는 보통 2, 3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박쥐는 40년까지 살 수 있다. 또한 박쥐는 포유류에서 유일하게 비행 능력이 있어요.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죠. 또 박쥐는 동굴 속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몸을 비비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바이러스를 계속 주고받죠.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거기서 많아지니까 그걸 또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 왜 박쥐와 설치류는 무증상일까? 박쥐와 설치류는 아픔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거는 바이러스와 박쥐가 서로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지냅니다.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때로는 이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중요하지만 면역 반응이 과해지면 이게 부작용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도 있고 또 하나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리라는 이유는 불길한 예상은 지구 온난화에 기인합니다. 자, 0.5도 굉장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래 지구 평균 온도가 0.5도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늘 내일 여러분 굉장히 춥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겨울에 5도 차 날 때 나 별로 지장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전체 온도가 0.5도, 1.5도 오른다는 것은 그건 전체 평균일 뿐입니다. 대개 지구 온도 변화는 육지와 극지방에서 더 심해져요. 바다는 잘 변하지 않아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극한 기후가 온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이래로 평균 1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1도 올랐는데 심각한 지금 재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 극지방의 온도 증가가 뚜렷하죠. 그래서 세계 각국 200여 국가는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1.5도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다. 사람이. 그래서 1.5를 가장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 온도를 줄여보자는 협약에 동의한 거죠. 자, 잘 와닿지 않겠지만 0.5도가 만일 더 오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기후 변화가 되면 아까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심하다. 즉,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기후죠. 또 비가 골고루 와야 되는데 한 번 쏟아지면 수백 미리가 오고 안 올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가 많이 발생하고요. 여러분, 저 겨울철 혹은 봄철 황사,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죠. 이것도 다 사막화,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다 모래 입자들이 날라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같은 게 많이 발생하죠. 또한 질병을 옮기는 매개 벡터들, 진드기며 모기며 이런 것들이 활동 지역과 활동 시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옮기는 전염병이 더 널리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아까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되면은 장마가 퍽 오고 그 다음에 도시를 덮치면 화장실 물까지 다 역류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세균들이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콜레라 이런 균들이 창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죠. 잠시 후에 왜 그런지 아마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증가되는데 얘들 때문에 여러 가지 2차, 3차 피해가 많이 오는 건데 생물의 멸종도 가져올 수 있다. 여기 제가 한번 흥미로운 예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초록 바다 거북입니다. 초록 바다 거북은 알을 해변가 모래에 파고 알을 수십 개를 낳습니다. 그 남태평양 같은 데서 햇볕이 따뜻한 해변가의 모래에 알을 낳는데요. 근데 이 알이 부화됩니다. 저절로 나중에. 그런데 부화될 당시에 모래의 온도가 30도씨가 넘으면 모두 암컷 새끼만 탄생합니다. 수컷은 탄생 안 해요. 성이 이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멸종하는 거예요. 수컷이 없으니까 다시 자손이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생물들도 있는 것이죠. 한번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자 매년 7억 명 감염의 주범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전염병들이죠. 말라리아, 댕기, 웨스트나일, 치kun구냐, 뭐 지카, 황열병 이런 것들. 자 이러한 모든 질병에 지구상 우리 시민들이 약 7억 명이 감염이 됩니다. 1년에. 이 감염의 주범은 여러분 어떤 생물체가 옮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채팅창에 7억 명 감염의 주범이 뭔가? 오, 정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 제가 여기 어제 주최 측으로부터 이번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질문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질문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흥분되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 무렵에 어떤 질문을 나한테 던져줄까? 한번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참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정답률이 너무 높아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모기네요. 근데 이거는 상품이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골든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답을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 모기는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데가 주로 모기가 분포하는 지역이에요. 주로 적도지방이죠. 이곳에 많이 분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아열대로 되고 있으면서 모기들이 극성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파트 집에 11월 달까지 아마 최근에도 모기가 있는 집이 있을걸요? 모기는 7월 초에만 좀 있으면 끝인데 지금은 거의 연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열대가 기후로 변하면서 이게 모기가 위쪽으로 북쪽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러한 전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또 오래된 그런 병원체들을 깨워요. 여기 지구가 달궈지잖아요. 그러면 극지방 얼음 밑에 숨어있던 독감 바이러스, 뭐 흑사병 기운, 뭐 천연두균들이 이 아래 동물 사체 속에 냉동되어 있던 그 애들이 잠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빙하 속에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에 한 연구진이 히말라야 빙하에서 15,000년 된 빙하죠. 여기에서 바이러스를 채집을 했는데 33종 중에서 무려 22종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채집됐어요. 근데 이 22종이 미지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 감염된다면 코로나19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겠죠. 왜? 우리는 면역력이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또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여름에 요즘 30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에 시베리아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극지방에 얼음이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거대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고 또 죽은 사체 동물에서 탄저균이 살고 있었어요. 탄저균은 냉동이 되면 몇백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물 무기로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수천 마리의 가축이 죽었고 주민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알래스카에서 역대로 가장 독한 바이러스였던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죠. 가장 심했는데 얘가 약 1억 명이 사망했어요. 얘 때문에. 얘가 부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얘기 듣자 하니까 어제 서경재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짚었다고 해요. 예, 뭐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여기 요한 헐틴이라는 한 과학자가 생물학도였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는 왜 스페인 1918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독성이 강했는지 자기가 비밀을 풀겠다고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면 스페인 독감이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알래스카의 영구 동토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알래스카 브레비그 마을에 여기에도 그 당시에 1918 스페인 독감이 왔는데 마을 주민 30명 중에서 28명이 5일 만에 전원 사망했어요. 2명 빼고.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다 묻혔습니다. 파고. 그래서 이 요한 헐튼이 이 공동묘지 밑에 있는 사체에서 아직도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몇 차례 시도하고 포기했다가 무려 76세가 되던 해에 다시 이 마을로 가서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뽑아서 이거를 미국의 NIH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해서 보니까 여기서 부활한 바이러스를 쥐에 감염시키니까 쥐가 다 죽어버려요. 한 3, 4일 만에. 근데 오늘날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해서 쥐는 멀쩡한데요. 이래서 이런 비밀을 풀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교수님, 시베리아, 알래스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며칠 떨어져 그리고 오지도 않을 건데. 물론 우리는 가기 힘들죠. 그러나 철새는 여행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계에 한 7, 8개의 철새 이동 경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여기 동아시아 호주 철새 이동 경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철새들이 알래스카,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왕복하면서 우리나라에 거쳐가죠. 우리나라가 해마다 올해도 여지없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철새들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는 적도지방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밀려오고 북쪽지방에서 내려오는 이 샌드위치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성 질환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가 바로 그거죠. 인플루엔자가 1918년부터 나와서 한 10년마다 한 번씩 팬데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재출현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은 2종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독감 바이러스 주사를 맞는 것은 얘들이 변이가 이루어져서 접종을 하는 것이고 계속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내가 조금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은데 나 혹시 코로나19 감염된 거 아닐까? 여러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똑같은 RNA 바이러스면서 급성 감염을 일으키고 증상도 흡사 똑같아. 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근육통, 인후통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뚜렷한 차이는 뭐냐? 독감은 코감기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죠. 그런데 코로나19에서는 코감기 증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코로나19가 감염한 곳은 코를 지나서 이 기도입니다. 상부 기도, 특히 하부 기도 쪽에 많이 있는데 약간 상부 기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코감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 오늘 콧물이 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일지 아닐지 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배출이 되는가? 여러분 대화할 때,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비말로 나오는데요. 기침 1회에 무려 침방울이 3,000개에서 4만 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각 침방울 하나당 100에서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바이러스 입자고요. 파란 게 세포입니다. 전자미용으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쉽게 옮을 수 있는가. 자, 근데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내가 흡입하면 감염되지? 바이러스 입자 한 개만 들어도 감염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숙주 바이러스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감염령이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 농도 곱하기 노출 시간이에요. 바이러스가 누적된 양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보통 지금 사르스 바이러스에 예를 들자면 적어도 500개 이상은 들어와야만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도 오랫동안 있는다든지 혹은 잠깐 있었는데도 바이러스 농도가 워낙 높았다. 그러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들은 비말을 타고 우리의 침방울이 나오면 침방울이 공기 중에서 금방 증발이 됩니다. 무거운 침방울은 금방 내 자연악화로 떨어지죠. 그러나 작은 비말들은 이 비말이 빠르게 증발해요. 그럼 더 가벼워지겠죠? 그럼 바이러스는 보다 먼 거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즉 얘들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내에서 공기 중에서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24시간 더 끼고 아주 안전 끼고 있는 핸드폰의 표면에 묻으면 2, 3일 동안 여기서 바이러스가 살 수 있다. 여러분 마스크 표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표면이나 핸드폰을 자주 바꿔준다든지 세척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에어로졸 감염이 확인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파주 스타벅스 야당 역점과 중국 광저우 식당에서 명확히 입증됐어요. 지난 여름에 파주 스타벅스에서 2층에 천정형 에어컨이 6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결국에 63명, 2차 감염에 합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환자가 한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2-3시간 동안 머물렀거든요. 이 사람들의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골고루 다 퍼졌던 거죠. 이것이 이로 인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중국 광저우 식당에서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에 앉았던 사람 다 감염되는데 그 옆에 앉았던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어로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고요. 여러분이 많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아파트, 교실 같은 곳에도 이러한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있으니까 자주 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밀집, 밀접, 밀폐, 즉 3밀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는 아까 같이 바이러스 입자의 축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재순환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뿐만 아니고 교회, 교정시설, 요양원 같은 데서는 이러한 3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돌연변이의 공장으로서 위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독감이 더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죠. 겨울철에, 여름철에 여러분 독감이 이렇게 잘 돌지 않죠. 주로 여름철에는 안 나타나지만 겨울철에 심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답을 올라오고 있나요? 두 가지를 적어주면 좋아요. 대개 지금 한 가지 답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답은 아직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여러분이 푸는 동안에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답이 충분히 올라온 것 같아요. 주로 겨울철에 독감이 더 유행하는 이유는 바로 추워서 실내 생활이 많아져서 밀폐가 되는 거죠. 환기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겨울철에 바이러스는 대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으면 바이러스 입자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있는 게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마스크와 손 씻기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얼굴을 자주 만져요. 여러분 안 만지는 것 같죠? 그래서 호주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무의식 중에 자기가 몇 번 만지는가. 그랬더니 무려 23차례나 만지더라. 자기 무의식 중에 자기가 만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에 묻었던 게 일로 가져가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몸은 여러 겹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물리화학적 피부, 장벽, 선천 면역, 후천 면역으로서 차례차례 맞기 때문에 사실은 훌륭한 면역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균이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염증 반응은 정상 면역 작용의 일부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나고 근육통, 두통이 나는데 얘들은 정상적인 증상이다. 면역은 염증 반응 때문에 병원체가 없어지고 살상되는 겁니다. 근데 과도한 염증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이 나는 것은 지금 치유 중이란 뜻이에요. 자연 면역이. 그래서 고온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제거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감기에 들렸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 오히려 자연 면역을 죽여주는 게 돼요. 자, 여러분 무증상 감염은 뭘까? 감염은 되는데 증상이 없습니다. 얘들은 병원체들에서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요. 코로나 감염자의 무려 45%가 무증상입니다. 근데 무증상 감염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난 건강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 무증상이 되면은 항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감염이 다시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자, 마지막 골든벨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증상 감염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뭐 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아니네. 여러분 벌써 정답을 올리는 사람 있네요. 자, 무증상 감염의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 면에 써주면 좋은데, 지금 한 가지씩은 잘 써주는 사람 많은데 두 개를 다 쓴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아는군요. 자, 또 넘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팬데믹을 종식시킬 것인가?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여전히 추적, 격리를 계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요. 환자 치료제를 개발해야 돼서 사망자를 줄여야 되고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짜증나죠? 뭐 놀이방도 못 가고 PC도 방도 못 가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필요하지만 바이러스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이미 지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이길 도리가 없어요. 자,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대충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즉, 집단 면역이란 우리 이웃들이 많이 면역이 돼 있으면 각자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돼서 블랙홀 감염 면역이 있는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몸에서 죽고 바이러스가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걸 갖다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연 감염이나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방접종을 하면 나도 보온될 뿐만 아니고 이런 만성질환자, 임산부, 수술환자 이런 분들은 접종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거의 끝입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들은 30억 년 동안에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개체들이다.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오히려 스스로 빨리 없어져요. 왜?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 속에서만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숙주가 죽으면 주인이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말 독한 바이러스도 많이 나왔지만 얘들은 쉽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우리 감염하지만 사실은 얘들도 우리랑 조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에요. 독하면 스스로 죽기 때문에. 실제로 인류가 박멸한 바이러스는 단 한 종밖에 없다. 뭐죠? 네, 천연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아직도 인류의 힘은 매우 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따라서 인간과 바이러스가 상호 공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보이는데 어제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도 봤죠. 이게 나오면 제 강연이 늘 끝입니다. 저희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팬데믹 초기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 국민 온라인 백신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100만 뷰 이상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보신다든지 또 제가 책도 하나 썼습니다. 이거를 2개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마 코로나19에 걸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 중에서 코로나19 한 명도 안 걸렸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여러분 질문들이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자, 한번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고의적 출현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왔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고의적으로 출현했다. 감염 재출현했다. 고의적 출현이란 뭐냐면 인간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퍼뜨린 경우입니다. 탄저균 같은 경우에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탄저균을 일부러 피해 목적으로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고의적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은 박쥐의 바이러스는 내부 공생인가요? 일종의 공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생은 여러분 뭐예요? 상호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명확히 바이러스 측에서는 이익이 돼요. 근데 박쥐는 과연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생이라고 하지만 상호 공생은 아니고 일방적인 공생, 우리는 이걸 편리 공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편리 공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 다른 질문. 다른 개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을 숙주로 바이러스들이 변이되어 인간의 식량들에게 영향을 미쳐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 감염되어 있던 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개들에게 거꾸로 전염되는 게 없는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이거는 조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런 예가 있죠. 코로나19가 사람에게 감염됐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던 코로나가 다시 밍크에게 감염됐습니다. 여러분 밍크 뭐 하는 거죠? 밍크 코트 만들잖아요. 근데 이 밍크에 있던 게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동되던 백신이 하나도 작동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2, 3개월 전에 핀란드가 세계 최대 밍크 코트 생산지, 모피 생산국입니다. 핀란드에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 약 1,700만 마리의 밍크를 살처분했어요. 또 여기 학생 중에서 전 밍크 코트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밍크 코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재발되면 엄청나게 사상자가 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코로나의 변이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절대 코로나의 변이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변이는 인플루엔자, 에이즈의 변이보다는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건 좀 다행으로 생각돼요. 특히 RNA 바이러스거든요. RNA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이가 많은데 그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꽤 그래도 안정된 거다. 근데 RNA 바이러스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더 잘 되는 이유가 뭔가요?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RNA나 DNA를 복제하죠. 복사를 할 때 DNA를 복제하는 DNA 중합 효소는 염기를 잘못 집어넣으면 다시 재점검해서 떼내고 올바른 거로 하는 프루프 기능이 있어요. 검증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RNA 바이러스 중합 효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RNA 중합 효소는 에러 왕이에요. 한번 염기를 잘못 짝을 지어주면 그대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많은 거죠. 또 질문. 빙하 속에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녹아 다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냉동식품 수입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당히 샤프한 질문입니다. 충분히 만약에 우리가 들여오는 어떤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그런 아니면 생선 이런 고기들의 급속 냉동을 통한 것들 바이러스 감염된 게 우리에 와서 식탁에 오르면 감염성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사람한테 오려면 돌연변이가 일단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러나 가능성을 무시는 못합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맞는 답일 것 같아요. 9번. 메신저 RNA 백신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 여러분 궁금하죠? 바로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백신, 사백신, 단백질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만 목표는 단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돋아나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겨냥한 거예요. 이 단백질에 대해서 중화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합성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얘를 직접 몸에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럼 RNA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RNA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에서 만들겠죠. 그럼 그 단백질을 항원으로 삼아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만든 백신이 지금 회사 두 군데서 만들었죠. 하나는 미국 독일 회사에 있는 화이자라는 회사, 또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에 있는 모더나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중에 일부를 수입할 것 같은데요. 이 백신들은 매우 쉽고 대량 생산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 RNA 백신은 세계에서 지금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종했을 때 얼마만큼 효능 기간이 오래 지속될지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RNA 백신이 효능 지속 기간이 높다고 된다면 이거는 백신의 혁명입니다. 이 백신을 개발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헝가리 출신의 여성 과학자인데요. 40년 동안 RNA 백신을 연구했는데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RNA 백신이 이번에 성공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백신에 제왕하면 여러분 최초의 1796년 제너, 그 다음에 1800년대에 파스테르 박사가 면역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미생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번에 성공한다면 그 여성 과학자분이 아마 그 대열에 끼울 수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일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그냥 상품 찍어내면 돼요. 굉장히 또 하나 질문 받아볼까요? 아니, 질문이 좋습니다. 기후변화와 말라리아의 관계에 대하여 온도 상승 및 유충 서식 증가 등 말라리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감염수 자체에서 많은 감소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곤충 매개 감염병의 전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곤충 매개 감염 전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여러 가지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전염병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라리아 같은 거에 대해서 얘들도 아주 변이가 심합니다. 변이가 심하고 또한 문제는 참 그런 열대지방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빈곤국에서는 백신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는 강대국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자국민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제 개발이 이 빈곤국에서는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저렇게 매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것이 되겠죠. 독감 백신은 그 해에 유행할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알고 만들어서 배포하는가요? 오호. 자, 독감 백신은 여러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 종류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해마다 중국 광동성 부근과 여러 지역, 왜? 중국 광동성 같은 데서 돌연변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플루엔자를 채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염기 서열을 봐요. 그 염기 서열을 보고 예측해서 미리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얘들을 세계에 배포해서 만든 거예요. 회사는 다르지만 단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몇 년 전에 남극에서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위험성은 미지수인가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대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네, 아직 이 고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 그 사후 약방문이라고 일단 이렇게 와서 퍼졌을 경우에는 이미 참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아예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지구온난화를 억제해서 되도록이면 빙하, 눈이 녹지 않게
정말 여러분 0.5도 아까 우리가 지켜야 될 숙제인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이게 가장 원천적이고 정답일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살고 우리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손, 후손 다 살아야 됩니다. 자, 지구는 우리만 아니고요. 거의 요 시간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을 만들 때 LNP라는 지질입자를 해 보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효소로부터 계속 LNP가 보호해준다면 체내에서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오호. LNP라는 거, 이 학생은 지금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LNP가 뭐냐면 리포솜이에요. 리포솜은 기름방울이다 그 뜻이야. 그럼 뭐냐? RNA를 그냥 몸에 집어넣으면요. 거의 5초 만에 다 분해돼 버려요. 우리 몸에. 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RNA에서 단백질이 해독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얘들을 분해되지 않게 해서 리포솜, 기름방울에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방울을 싸서 분해 속도를 늦추는 거죠. 세포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에서 얘가 단백질로 해독하면 여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전 1시간도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질문도 좋고 관심이 많은 건 저에게도 아주 좀 행운이고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더 물어보려면 제가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생명과학 서울대 자연대 입학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도 여러분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근데 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언스가 요즘은 천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언스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재가 풀던 시대는 지났어요. 모든 사람이 협업을 하고 누구나 좋은 일을 해서 누구나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즉 집념과 의지가 필요한 거지 나는 머리가 안 돼. 이런 일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 그런 데 핑계 대지 말고 나의 꿈은 뭐고 나는 과연 그 집념과 나의 열정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살았는데 집념과 열정이 있는 사람 어떤 직업을 갖든 그런 사람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머리 좋은 거 그냥 속된 말로 지금 개나 줘버리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대에 지금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 많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잠깐만 한번 저게 없습니까? 혹시 답안 작성이? 네. 여러분 잠깐 한번 오늘 정답 문제를 푼 결과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사실 정답은 여러분이 다 줬는데요. 주로 선착순으로다가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했는데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1번을 잘 푸는 사람이 권용민, 이연희. 2번 문제 김예림, 장연우. 3번 문제 함재경, 김리후. 6분 학생 제가 축하드리고 아마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연과학대학 체험 캠프 측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뜻있는 그런 선물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6명뿐만 아니고 나머지 문제 잘 풀고 또 전체 우리 강의 잘 들어준 여러분 학생의 고마움을 표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ee you. Bye.